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어제 허위 이력 기재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정치권엔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는 입장이지만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의당은 알맹이가 빠진 사과, 내용이 없음을 뜻하는 냉무 기자회견이란 비판을 내놓기도 했고요. 김건희 씨 사과가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번엔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현장을 방문해 특검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대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혹이 더해지면서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도무지 정책이 보이지 않는 대선 전국에서 여야 후보들은 이제 TV토론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TV토론을 최대한 많이 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금 상황에서 정책 토론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을 받으면 토론에 응하겠다는 조건론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 걸까요?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가하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구세군 거리 모금액은 지난해 이맘때보다 오히려 조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구세군 대한본영 최철호 사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싸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그렇습니다. 추워서 도대체 견딜 수가 없네요. 견딜 수가 없으면 어떡해요. 집에서도 춥고 길에서도 춥고. 네, 여기만 따뜻합니다. 네. 아이고, 그럼 따뜻한 소식 많이 전해주실 거예요? 네, 김성환의 시사야만 따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소식으로 가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 합동 프로젝트 청년 희망온에 참여한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서 현대차, SK, LG, 포스코, KT의 이제 기업 총수들이 같이 모여서 1시간 반 동안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6대 기업들의 청년 일자리 관련 계획을 일일이 언급을 했고요. 기업들의 노력을 치하를 했습니다. 이 청년 희망온이라는 것은 청년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프로젝트 사업인데 정부가 이 맞춤형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 비용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렇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된 주제로 했는데 그 외에도 뭐 백신 생산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차세대 통신 이런 기업들의 주력 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고 합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한 걸 두고 좀 논란이 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가석방이 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만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이 가석방 당시에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년 7월까지는 이 형기가 원래 이제 내년 7월까지인데 네. 보호관찰 대상이고 그러면 이제 취업 제한 신분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출소 당일부터 뭐 경영진을 만난다든지 이 투자 계획을 밝힌다든지 실질적인 기업 총수 역할을 했거든요. 네. 이때 시민사회단체가 이게 이 취업 제한 조치 위반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무보수, 비상근, 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 참여하는 거는 취업 제한에 이제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비슷한 논란이 이번에도 제기가 되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취업 제한 상태인 이재용 부회장을 굳이 만나서 이 사실상 이 기업 총수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가석방된 상태이기도 하고 그 등기이사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어려운데 일종의 재벌 총수라는 지위를 인정해서 대통령이 오히려 초청하는 게 지금 법을 좀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비판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뭐 아직 여러 가지 평가는 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사면 언급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뒤에 이제 이루어진 만남인데다가 이재용 부회장은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같이 연루가 돼서 재판을 받고 가석방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재계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긴 했지만 이 거주지 그리고 해외 출국 뭐 이런 데 있어서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사면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일단 청와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면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고 비정치적인 주제에 한정해서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 시기적으로나 그리고 이 행사 내용 면에서나 이 자리에서 뭐 사면 얘기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또 추가로 또 사면할 만한 기회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시기상으로 보자면 저 화제를 좀 정치권으로 바꿔보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낙연 전 대표와 비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원팀 행보에 나섰어요.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네. 이낙연 전 대표는 후보 중심에서 범위를 더 넓혀서 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민주당이 차기 정부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당위성, 즉 정권 유지의 당위성에 힘을 싣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겠다라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쇄신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다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어떤 쓴소리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가비전위는 앞으로 매주 비전회의를 열고 국가비전 및 미래청사진을 이제 제시해 나가겠다라는 예정이고요. 또 15개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분야별로 어젠다를 선정해서 현장 소통에 나선다고도 하고 또 1월 5일부터는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이제 연결하는 비전 투어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어서 네.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은 원팀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좀 상황이 달라요. 이준석 대표 선대위 직책 사퇴 이후에 계속 파열음이 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말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남들을 이제 좀 비판하고 네. 좀 그렇게 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이제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일단 선대위 회의에서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서는 곤란하다. 직접 문제 해결하는 자세를 갖고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왠지 평론가가 죄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이제 뭐 평론가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당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평론가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다들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예. 이준석 대표는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표 측으로부터 전원을 받았는데 예. 자신을 향한 뭐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것은 이준석 대표를 이제 겨냥한 메시지가 아닌가. 평론가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평론가들의 시각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 회의 끝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 대표가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면 국민이 완전히 버릴 수도 있다. 대선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정치인이라면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외에 삼선의 김태흠 의원은 개인 성명을 내고 역시 당대표라는 자리는 패널이나 평론가처럼 행동하는 자리가 아니다. 정권 교체 목적을 향해서 당을 이끌고 가야 될 막중한 책무가 있는데 지금 철없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 정권 교체 열망에 재를 뿌리면 안 된다.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조금 더 이제 조직적인 움직임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총회를 열었다는 건데요.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느냐 대책을 논의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 주장을 했다고 해서 네. 상당히 분위기가 엄중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준석 대표는 앞서 윤석열 후보 발언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누구나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재언을 하는 게 민주주의다. 당대표가 당을 위해 하는 재언이 평론 취급받을 정도면 이 언로가 막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것도 사실 또 우리 평론가들은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하고 충돌할 때 네네. 민주주의가 그런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한 거를 네. 좀 살짝 비튼 거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평론가만 그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기자들도 그렇게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한 마음입니다. 기자와 평론가와 윤석열 후보. 네. 정치는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얘기하고 난 다음에도 사실 그것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그렇죠. 뭐 정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평론가들도 이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어요. 지금 연일 정책 공약을 좀 발표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경제 관련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를 한 것도 많이 회자가 됐는데 오늘은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및 공매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식 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서 증권거래세 완전히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고요. 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의 경우에는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 우대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에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네. 이게 양도소득세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수단 디지털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래세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2023년에 어차피 양도소득세를 시행할 것이면 이 증권거래세는 폐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동안 정부는 이게 외국인 주식거래 등의 과세를 여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도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예가 있다는 점에서 이 거래세와 관련된 세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완전 폐지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내일 부동산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 메시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개혁위를 출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국토부 유세 도입, 그다음에 주택공급 대책,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방안 이런 것들을 강조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출범 선언문에서 부동산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렇게 확보한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불로소득 차단한다라고 돼 있고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참여를 확대하고 민간개발에 있어서는 이익환수 규정을 강화해서 불로소득 다 환수하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방향의 어떤 정책 발표 이런 것들이 이어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야가 오늘 대장동 특검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는 하지 못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하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네. 국회 현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했는데요. 지금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자신들이 이제 발의한 특검법을 처리를 해야 된다 이 주장을 계속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설 특검이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특검을 해야 된다. 이 서로의 원래 주장을 반복했기 때문에 네. 이 이견이 해소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최근에 이제 논란인 공수처가 이제 야당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 이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여당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공수처 수사에 국회가 개입하는 게 될 수 있어서 부적절하다라고 답을 해서 이것도 이제 합의가 안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당이 요구한 것 중에 양당 후보의 견해가 일치하는 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라든지 공무원 및 교원의 타임오프제 도입, 소상공인 지원 및 감염병 기금 설치 등을 합의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네. 김기현 원내대표가 코로나19에 이제 감염됐다가 완치되고 나서 이제 첫 일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현안 파악이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이르면 내일 만나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것도 일단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양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만나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특검 논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렇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이 대장동 게이트 부패 사슬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후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현장을 외면한 낡은 이념과 허상에 사로잡힌 엉터리 정책이다라고 평가한 다음에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것보다 더 위험하고 추악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문기 전 차장 스스로 비극적인 선택을 한 인물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분을 자꾸 모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했는데요. 네. 특검을 수용하겠다면 송영길 대표에게 특검법 처리를 이재명 후보가 지시해야 된다라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은 뭡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이제 계속 거듭해서 밝혔지만 윤석열 후보와 연관된 부산저축은행 관련돼서 대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특검을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양당의 협상 과정에는 이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특검법이냐 상설특검법이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특검 추천권, 특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 이게 네.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한쪽이 좀 양보하기 전까지는 합의가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양쪽 뭐 후보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특검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에 합의를 못 하고 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쌍특검 촉구하는 또 농성에 들어간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특검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죠.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선 2달밖에 사실은 안 남았으니까요. 그렇죠. 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상황이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우리 주변에 그 어느 때보다 힘겹게 겨울을 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올해 구세군 자선 냄비에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연말을 맞아 기부와 나눔에 대한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구세군 대한본영 최초로 사관 연결해서 올해 자선 냄비 모금 활동은 어떤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고생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추워져서요. 네네. 모금 활동하시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금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네네. 많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얼마나 모금이 됐습니까?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었을 때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예. 근데 올해는 저희가 시종식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시작을 했는데 예. 또 방역이 또 강화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까지 모금은 좀 증가됐고요. 12월 1일부터 진행 모금이 현재 저희가 이제 31억 1,700만 원 정도 모금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중 거리에서 모금한 게 19억 6,600만 원. 전년에 비해서 한 21% 정도가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거리에는 사람들이 인적이 드물다 할 정도로 네네. 유동인구가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네네. 거리 모금이 오히려 20% 이상 증가를 했다는 것도 좀 의외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올해 거리 모금으로 모임 금액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쓰일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이제 분야별로 배분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예. 뭐 아동 청소년이나 여성 다문화, 그리고 노인 긴급구호, 노숙인, 이런 뭐 지역사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무료급식이나 이런 긴급구호나 위기가정 돌봄 사업에 좀 더 저희가 세밀히 살펴보는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현재 모금이 증가되는 부분들은 예전에 비하면 시간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조정하게 되고 그리고 네. 장소 부분들을 저희가 유동인구가 그래도 많은 분들 이런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저희가 좀 조정을 하는 거에 대한 모금이 좀 증가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금에 참여하시는 시민분들의 반응이나 이런 경우는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 뭐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올해는 이제 거리에서 모금보다는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예. 다른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열어놨기 때문에 참여하는 게 이제 온라인 디지털 쪽에 모금들이 좀 증가하는 것들이 좀 보여지고요. 비대면을 통해 가지고 모금에 네네.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네. 지금 휴대폰에서 뭐 결제가 다 가능한 시대가 됐으니까요. 현금은 그렇죠. 네. 많이 좀 안 들고 다니잖아요. 저도 지갑에 뭐 기껏 많아야 몇만 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엔 새로운 형식의 기부 제도를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저희가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데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거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제 해왔던 거고요. 네.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QR 모금이라든지 문자 기부 뭐 이런 디지털 모금이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네.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좀 거부 반응이 있으셨어요. 자선냄비까지 이렇게 모금을 해야 되나. 네. 근데 작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뭐 QR 모금 이런 반응들은 오히려 이제 간편하고 안전하게 모금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네. 지금 좀 긍정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또 반응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QR이나 문자로 이제는 좀 익숙해지신 거죠? 기부에 참여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처음에는 네네. 조금 낯설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하다 이런 반응들이 더 많습니까? 네, 지금 어디 출입할 때마다 QR을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게 너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이것도 또한 시대 변화에 따라서 기부 방법이 네네.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네. 자선 냄비 이렇게 모금하실 때 보면 항상 네. 옆에 종 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누군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신가요? 구세군의 저처럼 이제 사관이나 그리고 구세군의 교회 일원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같이 봉사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학생들, 뭐 1365나 VMS 이런 인증기관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의 어떤 단체나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자원봉사에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네. 대개 해년마다 한 4만 명 정도 참여를 해주시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1인 봉사 체제나 인원이 최소화됐기 때문에 한 2만 명 정도 지금 봉사에 참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2만 명이라고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정말 이 모금이나 활동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말씀 네. 들으면서도 오히려 훈훈해지는 느낌인데요. 네네. 청취자 422님께서요. 날씨는 네. 많이 춥고 힘든데 거리 모금이 증가되다니 그래도 따뜻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네네. 사관님도 혹시 직접 모금 활동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현장에 나가시는 물론 저도 경우가 있으시죠? 요즘에는 제가 다양한 이제 업무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현장에 나가지 못한 제가 25일과 어제 26일 네. 현장에 나가서 저도 이제 봉사를 좀 했는데요. 네. 4시간 정도 있었는데 한 입 주위 근육이 이제 뭉쳐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도 굉장히 추운 날씨였잖아요. 네, 어제 정말 추웠어요. 네, 제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예. 자선냄비 이렇게 봉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더 감사한 마음들이 어제는 더욱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좀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모금 이렇게 모금 나가시거나 아니면 거리 네네. 모금 나가시는 분들로부터 전해 듣는 얘기가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현장에서 모금을 하다 보면 따뜻한 커피를 갖다 주시기도 하고요. 네. 핫팩도 주시고 이런 다양한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 마음을 전달을 같이 해주세요. 예. 근데 요즘에 제가 현장에서 이제 듣거나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어린 역사 그 합창단 친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이제 봉사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저한테는 요즘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봉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이 어린 친구들이 와서 계속 노래 부르고 그런 모금을 독려하는 데 참여하는 부분들이 저는 좀 새롭게 좀 감동이 느껴졌고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모금을 준비해서 작은 저금통을 한 줄로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나눔 교육을 또 현장에서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아이는 키우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좀 더 최근에 좀 기억이 좀 생생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9578님께서요. 내일은 자선 냄비를 만날 생각입니다. 추운 네. 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네네. 자선 냄비 어디 있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선 냄비 우리 동네는 어디 있을까?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네네. 하면 자선 냄비를 찾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자선냄비 내가 있는 지역 동네에 어디 있는가를 조금 간편하게 좀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이제 구세군 자선냄비라고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한번 클릭하셔서 이제 그 확인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12월 31일까지 거리에서 모금이 진행되는데, 예. 어느 지역은 25일까지 해서 마무리된 지역도 있고요. 이미 마무리가 서울, 된 지역도 있어요. 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25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1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네. 네,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서 한번 모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6986님께서요. 네네. 코로나로 인해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텐데
모금액이 오히려 늘었다는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네네. 우리나라에 마음이 따뜻한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하트 표시를 네.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네. 올해 남은 모금 활동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좀 네네. 해주신다면요. 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은 더욱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돌봄과 일상 회복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저희 자선냄비에 소리 없이 차오르는 그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이웃에게 고스란히 잘 전달되도록 저희 구세군은 더욱 열심히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마음까지 따뜻한 끝으로 연말 보내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 4936님께서요. 올해 저는 자선냄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동안 네네. 안 빠지고 꼭 했었는데 만나뵈면 꼭 모금하겠습니다. 이런 또 네,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내주시기도 하셨네요. 네네. 남은 기간이라도 지금 추운 날도 굉장히 추워지고 그랬는데 고생 네네. 더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세군 대한본영의 최초로 사관이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 있는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2실장인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주말에 아마 어제 오후 3시 앞뒤로 국민들의 시선을 끌었던 일이 있었어요. 많은 국민들이 아마 그 생방송을 찾아보셨다, 기자회견을 봤다 이런 분들도 저도 옆에서 봤는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허위 이력 기재 의혹이 불거진 지 12일 만에 공식석상에 이제 나타난 건데요. 두 분은 김건희 씨 사과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죠. 어떤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과는요. 예. 세 가지가 요건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적시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반복해야 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진정성인데요. 어제 김건희 씨 사과는 세 가지 면에서 모두 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아주 적절치 못한 하여튼 뭐 이 요건에 매우 부족한 거였고요. 네. 지금 오늘 또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또 다른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어서 이 사과는 다시 한번 지난번에 이제 윤 후보가 한번 했고 네. 김건희 씨 두 번째로 어제 했고 아마 세 번째 사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신환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김건희 대표의 직접적인 사과의 필요성을 캠프 내에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고요. 네. 좀 신경민 의원님 지적처럼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나름대로 마음을 담아서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그것이 일부 뭐 반대 진영에서는 굉장히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과였다라고 말씀들을 하지만 네. 사실상 이게 대중 앞에 처음 이렇게 나서면서 또 후보자의 본인도 아닌 배우자로서 이렇게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은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충분히 본인이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사과문도 작성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뭐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게끔 뭐 필요하다면 저는 뭐 이제 뭐 모든 것이 정리되고 끝났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진솔하게 또 사과
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그것을 뭐 이렇게 느끼는 진영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폄훼하거나 뭐 이렇게 감정적 대응을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도 좀 언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김건희 씨가 스스로 사과 기자회견문을 다 작성을 한 겁니까? 그리고 본인의 결단에 따라서 사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한 거예요. 네, 선대위 어제 차원에서는 뭐 이렇게 같이 준비한 게 없어요? 네네. 아니 선대위에서도 최종적으로는 논의를 했죠. 그리고 일단은 그 작성의 초안들이나 그 사적인 영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예. 또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여러 가지 이력의 의혹들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캠프에서도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는 좀 분명히 한계가 있었던 측면이 있고요. 네네. 또 초기의 대응들이 다소 좀 거칠고 좀 투박했던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의 정서와 또 윤석열 후보가 가졌던 여러 가지 공정과 정의의 기준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 네. 어제의 사과는 어쨌든 그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진정성을 담은 그런 사과였다. 그리고 후보가 어제 유튜브에서 이것은 뭐 김건희 대표 본인이 직접 그것을 작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위에서 같이 최종적으로는 그 초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예. 사과문에 대해서 아쉬움 표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서 물론 이제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뭐 이러는 문제를 떠나서 뭐 이게 남편한테 사과하는 거냐 아니면 국민한테 사과하는 거냐 사과 기자회견문을 조금 선대위에서 같이 조금만 더 만져서 진짜 더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면 어땠겠느냐 이런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좀 있고 그런 있어서. 지적들도 있고 네.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보긴 했는데 어쨌든 김건희 대표 본인의 마음에 충실하려고 했던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다소 실질적으로 대국민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너무 이렇게 치중했다라는 네네. 측면의 지적은 뭐 일견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이 있지만 본인이 김건희 대표가 살아온 삶 속에서 본인이 감정적인 것들을 충분히 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과의 내용이 그렇게 담겨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 지금 사과 기자회견 끝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을 했던 내용을 이제 밝혔어요, 같이. 해명이 충분히 됐다고 그렇죠. 보십니까? 보도자료가 이제 14페이지짜리가 나왔고요. 어제 사실 7분 정도 했던 것은 뭐 감성적인 게 하도 많이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에 진정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데 진정성을 읽기에는 앞에 들어간 감성이 너무 길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필요치 않은 대목이 너무 많았어요. 이 대목에서 무슨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이 중요하며 거기서 무슨 유산 얘기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선대위에서 스크린을 했다고 그러는데 선대위에서 스크린을 했다면 이런 원고가 나올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김종인 위원장의 성격으로 봐서 이런 원고를 인도스 승인해 줬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이 시기와 방식 자체도 매우 부적절했고요. 네네. 그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특히 원고의 대부분을 감성적 접근으로 하고 진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부풀렸다. 오기였다. 잘못 기재했다는 부정확했다. 거죠. 이렇게 부정확했다. 뭐 이렇게 하고 더군다나 그냥 실수로 얘기를 하면서 그 법률적 책임에 대해서 특히 윤 후보가 강조하는 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 7분 원고를 작성했다는 데 대해서 사실은 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런 원고가 어떻게 해서 선대위와 김종인 위원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승인이 없이 일요일 오후 3시가 갑자기 잡혔다면 이거야말로 물론 남의 그 선대위원회긴 하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독자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고요. 14페이지짜리
그 보도 자료도 뭐 이 부풀렸다 내지는 오기였다라는 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지금까지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서 네. 답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부풀렸다, 오기였다, 뭐 기억의 착오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해명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네. 진정성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과문 네, 내용에 대해서 뭐 문제 지적하시는 거는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것을 그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불필요한 추측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분히 이제 김건희 대표의 뜻을 많이 존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이게 왜냐하면 처음 대중 앞에 그리고 이런 수많은 언론인들 앞에 쓰는 그런 자리였고 네. 그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스스로 여러 가지 성찰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마음에 담은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소 감성적 터치로 비춰졌을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치적 판단이 옳았느냐 뭐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 진정성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뭐 그냥 뇌피셜로 추측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네. 선대위에서도 분명히 그것은 거쳐간 과정이 있지만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조금 김건희 대표의 뜻을 많이 존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신경민 전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재명 후보 반응이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아주 짧게 나왔어요. 그 선대위 차원에서 나온 반응도 사실은 아주 격렬하게 뭐 이번 사과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제 역풍을 우려했기 그렇죠.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후보 맞습니까? 본인은 예.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이미 몇 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원칙에 따른 거고요. 네. 선대위 차원에서도 이걸 이제 잘못 건드렸을 때 여러 가지 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거고요.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평가는 나왔죠.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은 분위기는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사과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오신환 의원님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면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가족 문제를 공격하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가족들 또한 지금 아들 문제도 그렇고 네. 굉장히 큰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직접 공격은 안 했지만 민주당의 대체적인 반응들이 또 의원들이 평가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평가들을 하는 것은 네. 조금 제가 봐서는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본인이 인정을 했고 예. 그리고 사과에 대한 마음들도 충분히 담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필요하면 뭐 법적인 부분들까지도 뭐 책임을 져야 된다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사과와 관련해서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청취자분들께서 이 토론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들으셨을 것 같고요. 저 국민의힘 내부 얘기 좀 해보죠. 윤석열 후보가 오늘 당 내부를 향해서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선 곤란하다. 이런 일종의 막 경고성 메시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나중에 부인하고는 했다고 하지만 왠지 좀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이제 기자들도 분석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나 아니면 총괄선대위원장 양쪽에서 지금 다 일종의 이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돼가는 겁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동떨어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내부에서는 사실 이준석 대표의 역할과 지위로 봐서 이게 3자의 입장에서 무슨 훈수 두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내부적 평가고요. 너무 심하다. 예. 그래서 본인이 선대위에서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서 그것을 사퇴할 수는 있으나 당 대표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은 수행하겠다고 했으니 네. 지금 선거 국면에서 당 대표의 역할이라고 하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꼭 선대위에 보직을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 대표로서 그 최선의 역할을 다 해주면 좋은데 지금 여러 방송에서 그것을 과정들을 복귀하면서 계속적으로 제3다적 평가들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당 대표로서 그것을 수정하고 본인의 지위와 권한으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저런 식으로 바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저로서도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당 내부에서 풀 거 있으면 풀면 되는데 자꾸 밖에서 얘기하니까 좀 그렇죠. 오히려 국민의힘 자체가 선대위가 이제 흔들리는 그것을 것 같아요. 본인은 재언이라고 하는데 네. 그 평가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이번 선거 참 뭐 처음 보는 선거예요. 후보들이 뭐 유력 후보들이 수신제가를 가지고 이렇게 난타전을 하는 것도 처음 보는 거고요. 네. 당 대표가 이렇게 다 선대위 보직을 다 떨치고 나가서 선대위에 들어오기 전에 뭐 이렇게 내고를 위해서 선대위 출범을 지연을 시키거나 방해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네. 그런데 당대표가 선대위 보직을 다 떨치고 나가서 이렇게 밖에서 언론 회견을 통해서 선대위를 두드려대는 이런 건 또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 대표의 의도가 뭔가 어떤 사람은 자기 정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기 정치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그러면은 이렇게 그 단어만 빼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근데 오신환 의원님은 이준석 대표하고도 정치 활동을 같이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 3일 이제 울산회동을 통해서 그 이전에 뭐 태업이든 보이콧이든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하나로 결합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정면으로 후보를 비판하고 사실은 지금 선대위 모든 직책을 내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럴 때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리더십 있게 잡아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측면도 있죠. 사실 후보 입장에서 오히려 더 절실하고 또 뭐 이준석 대표의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은 어쨌든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절박한 당사자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는 측면 그것이 결국에는 후보의 리더십 얘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준석 대표가 워낙 아시다시피 좀 독특하잖아요. 자기의 생각이 너무 뚜렷하고 그리고 왜 저러고 있는지는 저는 일견 뭐 이유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대위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해두면 대선 승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자기 판단에서 저렇게라도 해서 극약 처방을 통해서 뭔가 흔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해서 그런 좋은 결과를 내면 되는데 오히려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본인이 뜻도 이루지 못하고 또 결국에는 당대표로서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원 구성원들이 봤을 때는 전혀 납득하기가 어려운 행동으로 이제 종결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이 다 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고 그것이 정치가 뭐 아니면 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정 정도 타협하는 과정들도 필요한데 이준석 대표의 뭐 본인의 소신이나 고집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잘 이렇게 조율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윤 후보가 못한다면 김종인 위원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신 거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좀 화답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제가 사실은 조만간 만나기로 했으니까 한번 그래 이준석 대표를요? 예, 그래서 잘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예.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긴 여기까지 하죠.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사실 좀 지지층 결집이라고 해야 할까요? 원팀 만드는 작업에 좀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같이 함께 공동행보를 공동행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열린민주당과 합당에 합의를 했어요. 네, 그건 뭐 원래 수순이니까요. 네, 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이 좀 엇갈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열린민주당이죠.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뭐 크게 외연이 확장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들이 이제 당 내외의 뭐 일반적인 평가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와의 공동행보 이게 이제 비전통합위원회인데 이걸 이제 띄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 옆집하고 다르게 뭐 무지 잘 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과시하는 거고요. 네네. 여기에 이제 그 인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인선이 이제 또 곧 발표가 될 텐데 네. 그 인선을 가지고 또 한번 과시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건 뭐 그런 용도로 쓴다면은 이게 호남이나 특히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한테 이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많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해야 된다랄지 안 해야 된다랄지 있어서 네. 그것도 여러 가지 뭐 그 과정은 겪긴 겪을 텐데요. 하여튼 우리는 잘 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손잡고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는 걸로는 아주 뭐 아니, 신경민 의원님 지금 선대위 직책 없으시잖아요. 혹시 비전통합위원회 이렇게 직책 맡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능성 있죠.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네. 외형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게 통합의 이미지를 갖고 가니까 예. 한편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호재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넘어서서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이렇게 갈등 국면에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좀 답답한 마음인데 오히려 민주당이 저런 식의 통합 행보와 뭔가 잘 돼가는 모습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뭐 이것을 위기감을 좀 느끼면서 극복해 가려는 어떤 그 방안들을 좀 도출해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낙연 대표의 등장이 저는 뭐 호남에서의 메시지도 그렇고 예. 실질적인 얼마만큼의 지지층들이 그것을 따라가느냐 여부와는 별개로 어쨌든 그리고 함께했던 분들에게 주는 상징성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갖는 그 권력의 의지를 네. 분명히 그것을 이뤄내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 윤 후보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대표와 관련한 관계 설정 문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사 국민의힘 선대위 오신환 상황일실장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요. 안철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또 안철수 대표는 당장 정략적인 판 흔들기용 발언이다. 이러면서 연대 가능성을 일축을 했거든요. 네. 이 발언의 의도가 어디 있는 겁니까?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중에 뭐 하나가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할 경우를 네. 해가지고 이제 안철수 후보는 어디에 배치하고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예.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예. 그거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고요. 그 시나리오는 뭐 정말 믿거나 말거나 이게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윤 후보는 아주 급락을 하는 거죠. 예. 급폭락 그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데 하여튼 하락세는 아니기 때문에 네. 하여튼 뭐 괜찮은 거죠. 둘이 비등비등하다가 지금 이렇게 판세가 걸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여러 가지 제안을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이 후보하고는 전혀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전혀 성사될 수 없는 전혀 성사가 없었어요. 국민 우롱하는 처사고요. 네. 안철수 후보조차를 너무 갈 때까지 가는 정치인으로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달 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네네. 우리 국민의힘의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야권 연대를 했거든요. 예, 거기서 단일화를 이뤄냈고 그런 분을 지금 갑자기 또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해서 결국에는 그 이후에 자리를 나눠주겠다는 어떤 전형적인 원칙 없는 야바이 정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반응한 것과 같이 예,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송영기 대표는 슬쩍 이렇게 옆구리를 찔렀는데 지금 무시하는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야 이렇게 딱 방어막을 치시는 느낌이에요. 아니 우리 사람이고 아니고 떠나서 제가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TV 토론 문제 이 말씀 나누면 이제 오늘 시간 끝날 것 같은데요. 네네. 이재명 후보는 자꾸 지금 TV 토론 해야 된다. 뭐 지금 당에서는 이 법정 토론을 더 추가하는 방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건 싸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장동 특검 받으면 토론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 지금 TV 토론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리되는 겁니까? 그 뭐 법안 새로 낸 건 뭐 그건 앞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법안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것도 이제 정치적인 제스처죠. 공격의 일환인 거고요. 네. 지금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딱 법정 토론 3번 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건 양자 토론입니다. 관훈이나 뭐 방송기자 클럽처럼 초청 토론은 뭐 그때도 많이 했고요. 문제는 양자 토론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3자 토론이 처음에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정미 정의당 후보가 나와가지고 막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냐 뭐 어쩌냐 그런 건데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이 서로 이게 공방을 주고받는 거 보면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진정성, 말 바꾸기, 진정성을 공격을 하는 이것도 공격이고요. 결국은 뭐 TV 토론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토론을 뭐 기피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지금 뭐 말 바꾸기 그리고 거짓말 이런 부분들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여러 지금 양 후보가 갖고 있는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의혹들로 이것이 정책과는 무관한 네거티브 공방으로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 무려 16번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뒤로 갈수록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입증해 왔기 때문에 전혀 토론을 기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적정한 시점에서 토론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공식선거 운동 전에 지금 말씀하신 관훈 토론이나 전문가 패널들을 통한 그런 토론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후보가 그것을 뒤에서 숨는다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인사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오신환 상황 1실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이면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